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민법상 상속 개념, 우리 상속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대목만 지금 간추려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속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속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필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속세법을 여러분이 앞으로 이해하는데 상속세법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세금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게 세법 아니에요? 근데 그 세금 얼마인가를 계산하는데 뭘 먼저 하고 뭘 먼저 하고 뭘 먼저 해야 이 세액 산출이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 세무사가 해주고 뭐 대신 합니다만 여러분도 사전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특히 세법을 이해하려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법뿐 아니고 모든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그 학문의 줄거리,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속세법이란 법률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내가 만져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세금을 계산했느냐? 이게 궁금하니까 이 줄거리를 먼저 제가 얘기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속세를 과세하는 대상이 뭐냐? 무엇에다가 상속세를 매기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려면 뭐겠습니까? 상속세는 무엇에다 매깁니까? 상속재산에다 매기죠. 상속재산. 그러면 아까 얘기다시피 상속이란 게 뭐냐? 그것은 세법에는 규정이 없으니까 민법대로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대로 이 규정에 따라서 상속을 하고 그래서 상속재산에다 매긴다. 그러면 상속재산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얼른 부동산만 생각하는데 부동산, 예금, 현금, 심지어는 뭐 그림, 뭐 별거 다 있단 말이죠. 상속재산. 모든 상속재산에 다 매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속재산, 모든 재산에 다 과세를 한다. 요새는 이제 물질이 하도 흔한 세상이 되고 해서 별거 아닌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상속세 조사를 나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심지어 시계, 그때는 시계도 귀했잖아요. 시계도 어디 몇 개 있는가 이렇게 다 적고, 그 집에 뭐 피아노 있는가 적고, 이렇게 다 그런 동산까지도 다 적어 왔습니다. 그때는 귀한 것들이니까.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조사 안 해요. 워낙 이제 흔해가지고 많이 싸져서. 그러나 법률은 하여튼 모든 상속재산에 다 부과한다. 그러면 이때 상속재산이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이 있고,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은 방금 얘기한 모든 상속재산입니다.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게 민법상의 상속재산이고,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그 재산 말고 세법상의 특징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냥 민법대로 해라 하면 좋은데 세법은 이 민법에다가 가감을 많이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게 재산인데 여기다가 어떤 것은 플러스해서 더해라. 그러니까 요것은 더해라. 그 다음에 요것은 줄여라. 가감을 해서 세법상의 과세 대상을 따로 설정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세법에서 문제되는 건 이게 문제예요. 처음에 말씀하다시피 세법은 모든 세법이 다 기왕에 우리가 통용되는 그 개념에다가 세법이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전부 짝입기를 한다면 짝입기를.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세법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냥 왜 이렇게 어떤 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냥 보통 우리가 통용되는 개념에다가 세금 매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상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세법이라는 특성이, 세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국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조달에 필요한 거,
이건 주로 플러스를 하죠. 플러스. 근데 어떤 것은 아무리 재정 조달이 필요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봐줘야지.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재정적 목적, 하나는 사회적 목적. 가령 요새 같으면 출산율이 적으니까 도와줘야지. 그럼 딴 것으로 도와주지. 세금으로 도와준다. 그런 게 수없이 많죠, 지금.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한다. 이런 건 세금에서 빼줘라. 많죠. 또 소득이 적은 사람은 일정 금액 이하는 세금 매기지 말아라. 이런 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은 이와 같이 본래 민법상 개념에다가 어떤 것은 더해라, 어떤 것은 빼줘라. 이런 특칙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법에 있는 이런 규정을 하나는 의제라고 그럽니다. 의제. 의제한다. 이건 우리가 과거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간주한다고 써오던 말입니다.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이것도 집어넣어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다. 이 간주가 일본 놈들이 쓰던 말이라고 해서 의제로 고쳤거든요, 이건. 근데 이 의제는 지금도 잘 안 쓰고 있죠. 간주라고 많이 쓰고 있죠. 의제. 또 하나는 또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제는 여기 규정에 해당되면 무조건 그렇게 봐라. 조건이 없다. 무조건 이건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버린 거고 추정은 뭐냐면 무조건 할 건 아니고 여기다가 이걸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보인다. 글자가 그대로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이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입증만 하면은 추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의제는 입증이 필요 없어. 무조건 그렇게 봐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가령 아버지가 보험 들어놓고 돌아가셨다. 그 보험금 지금 보험회사에 있어요. 그거 어떠냐? 무조건 상속재산이다.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다 돌아가셔요. 퇴직금. 그 아버지가 받을 권리 아니냐? 아직 안 받았지만 이것도 무조건 그건 상속재산이다. 아버지가 어디 회사에다 신탁해 놨어요. 이거 상속재산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이 일을 제거하고 아버지 거 아니다 입증을 해도 이건 소용없어요. 다 과세해요. 그런데 기타 나머지 것은 입증만 잘하면 이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거다. 내가 증거만 잘 되면 빼준다고 말이에요. 추정.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내가 여기는 가감한다는 거예요. 가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할 거냐? 입증 책임이 언제까지냐? 방금 제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망일로부터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1년. 가령 이때가 사망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1년. 이 1년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 아버지가 부동산 하나 팔아 사셔버렸어. 근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 돈이. 그런 경우, 그러면 내가 다 입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돈 아버지가 빚 갚고 어디 쓰고 다 썼습니다. 이렇게 입증을 하면 과세 대상으로 추정은 못한다 그런 얘기죠. 1년 내에. 그러면 금액은 얼마냐? 요 경우에는 금액은 2억 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렇게 아버지가 뭐 팔아서 쓰고 갔더라도 2억이 못 되는 금액은 문제 삼지 말아라. 2억 넘는 것만 이걸 추정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그 재산을 팔았는데 판 것이 1년이 안 넘었다. 그럼 그 돈 어디 갔느냐? 어디 현금으로 숨겨놨느냐? 아버지가 써버렸느냐?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죠. 2억 원이 넘으면.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이건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다고 추정을 해버린다고. 입증만 하면 빼주고. 이게 추정과 의제의 개념 차이란 말이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년 내 것만 보는 게 아니고 1년 더 봐요. 1년 더 봐. 그러면 이렇게 하면 2년이죠.
사망전으로 소급해서 2년 내에 걸 합산해 봤더니 2년간을 합산해 봤더니 그때는 5억 원을 기준입니다. 1년만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데 2년 합산해 보니까 5억이 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년 동안에는 그 처분한 게 얼마 안 되는데 그 1년 더 봤더니 이때 많이 해서 합치면 5억이 넘더라. 이런 것은 또 입증 책임이 있어요. 입증 못하면 이건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고약한 법률이에요. 지금 세법에 이게 그래서 요새 그 상속세 조사를 받는 분은 제일 큰 애로가 이겁니다. 제일 큰 애로가. 특히 그 예금. 저도 예금을 조금 뭐 많이는 않지만 조금 해놓고 있는데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죠. 요새는 이 컴퓨터가 발달해서요. 금융간에 조회를 하면 100원짜리 빠져나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조사를 나오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예금 통장을 10년 걸 다 빼가지고 거래 내용을 빼가지고 옵니다. 10년간 거래한 걸 다 빼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 돈 어디로 갔느냐, 이 돈 누구한테 갔느냐 다 따져가지고 자식한테 간 것은 증여, 또 남한테 간 것은 뭐 이렇게 다 따집니다. 그래서 요새 세무사들이 오죽하면 이거 상속세 나 사건 안 맞겠다, 신고 대신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사를 받아보니까 어떻게 이거 10년간 걸 가지고 와서 따지는데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상속세 취급 안 한다 이런 세무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증 책임을 그러면 얼마를 하느냐? 요것은 아까 1년 내에 걸 합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입증 책임은 2년. 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야, 여기 입증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 입증 책임은 2년. 2년이란 게 아까 여기서 여기죠?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뭘 처분을 했다든지 예금을 빼갔다든지 이런 것은 누가 입증을 책임이 있느냐? 납세자가 입증 책임이 있어요. 납세자가 아버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빚 갚았습니다. 납세자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10년간 걸 다 내다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2년 동안 것은 내가 책임을 지는데 입증을 하는데 나머지 8년 그러면 10년 중에 나머지 8년은 그러면 누가 입증을 하느냐? 이것은 관청이 입증을 해라. 자기들이 입증을 세무서님들은 8년 것은 당신들이 입증을 하고 내가 가져갔는지 안 당신들이 입증해라. 입증 못하면 과세 못해요. 수억이 나갔어도. 이렇게 2년 동안은 내가 입증.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 돌아가시기 전에 2년 내 것은 챙겨야 돼요. 기록을 해야 돼요. 어디 갔는지 아버지가 어디다 썼는지 챙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새 우리 사회가 전부 이렇게 아들, 딸도 아버지, 부모가 함께 안 살잖아요. 전부 독립해서 사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들, 딸이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셔 버렸는데 자식들도 아버지가 이거 어디다 썼는지 입증해라. 이렇게 딱 한 지금 법률이 있어요. 그럼 8년간은 자기들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입증 못하면 자기들이 과세 못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2년 내의 것은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가르쳐주고 돌아가셨다. 대부분 그렇죠 요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금을 얻어맞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헌법에 보면 분명히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증거도 없는 것을 납세자들로 증거 대라고 해가지고 증거 못 된다고 해서 과세해버리면 그 재산권 보장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도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위헌을 주장했어요. 그 위헌 주장은 어디다 해야 돼요? 이것은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죠. 그렇죠? 위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오래전에 한번 헌법재판소로 갔어요. 헌법재판소를 또 가서 그 헌법재판소 가기 전에 재판을 다 거치고 재무부 조세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를 내고 안 해주니까 지방법원에다 1심 내고 안 해주니까 2심 재판에 내고 3심 재판에 내고 그래도 안 돼서 마지막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갔단 말이죠. 이거 위헌이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마저 위헌 아니다 이래 버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위헌 아닙니까? 아버지가 쓰고 간 걸 아들들 어디다 썼는지 대라. 이런단 말이죠.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법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실제로 상속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은 아마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걸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남의 어떤 큰 부자 것을 이렇게 대리로 맡아서 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아니다. 위헌 아니면 뭡니까? 합헌이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위헌이라고 주장할 때는 뭐 했느냐면 저보다도 먼저 누가 헌법재판소에 한번 재판을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기각당했어요. 내가 두 번째 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째 내면서는 뭐라고 했느냐. 먼저 번의 사람이 재판을 해서 그 재판을 받을 때는 그때하고 지금 내가 내는 이 사건하고는 몇십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 옛날에 그때만 해도 부모 자식이 한 집에서 살고 오니까 부모가 어디 주었는지 혹시 알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다 아들, 딸이 뿔뿔이 따로 사는데 이걸 아들, 딸들은 어디 썼는지 입증을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걸 첫째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뭘 들었느냐면, 두 번째로 이유를 든 것은 그때는 전에 한번 1차 재판이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 금융실명제를 안 할 때다. 그러니까 그때는 금융실명제가 없으니까 관청에서 정부가 그 어디 돈이 있는지 찾아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과세를 했는데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로는 개미가 기억하는 것도 다 컴퓨터에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본인보다도 더 잘 아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찾아서 과세를 해야지 왜 우리들 입증 못한다고 과세냐. 그 또 한 가지 내가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위헌이라는 줄을 기각했더라도 이제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또 기각했어요. 기각한 그 판결 이유를 보니까 재미있어요.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탈세 현상이 아직도 만연되고 있어서 이렇게 안 하면 국가가 세금 걷어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세금 걷어야 되니까 이거 합헌이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했는데 아직도 누가 그걸 깨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재판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바로 얘기하는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증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 전에 이미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다 냈습니다. 그러더라도 10년이 넘기 전에는 그 증여했던 재산을, 증여세 낸 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에다 합산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두 번 내는 거 아닙니까? 증여할 때 증여세 냈는데 또 상속재산에다 합산해서 상속세를 또 내라.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합산해서 세액 산출해가지고 증여세 먼저 낸 건 빼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세금에다가는 정산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하나의 법률에다 묶은 겁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이번에 상속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요 다음에 증여세 편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상속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보는 상속재산은 이렇단 말이죠. 민법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아니죠. 죽은 사람이 다 쓰고 가버렸는데 뭐 이게 상속재산입니까? 근데 세법은 이렇게 입증을 해라. 입증 못하면 세금 매기겠다. 이렇게 막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 이게 세법상 과세 대상과 민법상 과세 대상이 다른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두 번째로는 과세가액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과세가액.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어떤 것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느냐를 설명했죠. 그러면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얼마짜리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령 우리는 보통 상속재산이라면 그래요. 저기 있는 집 한 채, 여기 있는 뭐 아파트 한 채, 이게 상속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얼마짜리냐가 중요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금은 화폐로만 내게 돼 있잖아요. 화폐 경제 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이게 얼마짜리냐는 걸 가액을 매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액은 어떻게 매깁니까? 이 대상이 되는 재산을 평가를 해야 되죠. 그렇죠? 아까 쭉 설명했습니다. 이것들이 얼마짜리냐는 평가를 해서 과세 가액이 얼마냐. 가액이 얼마인가가 나와야 세액 산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과세 가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평가하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평가. 근데 우리 세법에는 뭐라 하냐면 원칙적으로 시가대로 한다. 시가대로 매긴다. 그러면 시가라고 하는 걸 누가 아느냐?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집은 30억짜리 요새 막 강남 그러죠? 10억짜리 20억짜리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얘기고 정확하게 얼마짜리인 줄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 시가로 매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시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게 말하자면 그러면 시가는 알 수 없는데 누가 시가를 결정하느냐. 그래서 시가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은 시가로 보자. 그렇죠? 감정가격은 시가로 보자. 무조건. 그 맞든지 안 맞든지 시가로 보자. 감정가격. 그 다음에는 이제 경매가격. 경매에서 그게 얼마짜리 경락되었더라. 이 경매가격. 그런데 여기 이제 이상한 것이 등장해 있어요. 최근에. 뭐가 이상한 게 등장했느냐. 매매 사례가액. 이런 게 등장했어요. 옛날에 없던 용어입니다. 이 상속재산하고 동일한 재산이 다른 사람 것이 얼마에 매매되었더라. 실제로 매매된 가액이니까 그 매매 사례가액도 시가로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어디 있냐면 요거 때문에 싸워요. 요새는. 우리 집이 10억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15억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뭐 햇볕이 잘 드는 쪽이고 우리 집은 햇볕이 잘 안 드는 쪽이고 거기는 뭐 로얄층이고 나는 꼭대기층이고 지하층이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슷한 거, 같은 것이 실제 얼마에 거래된 게 나타났다. 그것도 컴퓨터 세계니까 가능해요. 국토부에 보면 그 매매 사례가액이 전부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매매 사례가액도 시가다. 그런데 시가 그러면 감정도 안 하고 경매된 일도 없고 매매 사례가액도 찾을 수 없다. 이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를 비교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정부에서 공표한 기준시가가 있으니까 이 기준시가대로 해라. 그래서 요새 말이죠. 요새 이제 크게 문제됐던 게 뭐냐면 그러면 감정을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감정 가격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감정 안 하고 뭐였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만일에 감정을 안 하면, 본인이 감정을 안 하면 그냥 기준시가로 매겼어요. 기준시가는 뭐 실제 감정가액이면 반도 되고 뭐 3분의 2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지금까지는 적게 냈는데 정부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을 안 하면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기겠다. 이게 바뀌었어요. 최근에, 작년에. 이게 이제 또 우리 사회에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어떤 걸 하느냐면 주로 큰 빌딩은 다 거기서 원칙대로 하니까 놓아두고
그렇다고 해서 조그마한 걸 다 감정해서 할 수도 없고 한 잔 중간치기 건물. 그래서 신문에서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꼬마 빌딩이다. 여기 이름도 잘 지어 언론. 꼬마 빌딩에 대해서 일단 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할게. 정부에서 감정료 내고 우리가 감정을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여기다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이제 문제가 앞으로는 더 클 겁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작년에 정부에서 그래서 이 감정료, 감정사한테 지불하는 감정료를 27억을 설정했다가 그 27억 다 써버리고 감정료가 부족해서 요새 감정을 못 한다. 그런 얘기도 떠도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얘기가 떠돌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감정해가지고 매기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 이게 이제 과세가액입니다. 과세가액. 과세가액이 뭐지만 그러면 가령 이렇게 해봤더니 과세가액이 전부가 당신 재산이 30억이다. 과세가액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30억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매기느냐? 그게 아니고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얘기했죠. 어떤 것은 플러스하고 어떤 것은 마이너스라 그랬죠. 마이너스 해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공제. 이러저러한 것은 빼줘라. 이것도 사회정책적으로 주로. 사회정책의 입장에서 이러이런 건 과세에서 빼줘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상속공제라고 그러는데 상속공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인적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령 자식도 두고 가고 있으니까 자식도 앞으로 먹고 살 걸 빼줘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재산에서. 이게 인적공제입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 빼줘요? 말할 것도 없이 첫째는 배우자입니다. 누구니 해도. 배우자가 최고죠. 저도 방금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집으로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배우자가 그동안 건강했는데 자꾸 배가 아프다고 오늘 안 나간다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까 전화를 해봤어요. 뭐니 해도 배우자가 최고니까 배우자 공제를 해줘라. 두 번째로는 배우자 아닌 사람도 공제 혜택을 줘라. 뭐냐면 직계, 존속 또는 비속.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시거나 자녀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공제를 해줘라. 이게 인적공제고, 그 다음에 전비속은 아니지만은 가까운 일가다, 사촌이다, 삼촌이다. 그런 사람도 조금은 해줘라. 기타 친족도 조금은 해줘라. 얼마죠? 1,000만 원 해주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세금으로 1,000만 원 빼주는 게 아니고 이 재산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 빼줘라. 또 얼마씩 빼주느냐 하는 것은 요 다음에 본강의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공제까지 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이 과세표준입니다. 근데 과세표준을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공제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과세가액에서 이런 공제들을 하고 남은 것이 과세표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적공제는 이만치 했는데 인적공제 말고 또 무슨 공제가 있느냐.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업. 부모가 무슨 장사를 하다가 돌아가셨다. 가게를 하다 돌아가셨다. 그걸 내가 이어받았다. 가업을 이어받은 사람은 일정한 공제를 해줘라. 이런 게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 현금 예금을 신고했다. 현금 예금을. 그러니까 감추어 버릴 수도 있는데 안 감추고 다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줬으니까 20%까지 빼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공제.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적공제죠.
여기에 인적 공제라면 이거 물적 공제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과세 가액에서 이런 공제를 해주고 나면 이렇게 그림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공제를 해주고 나면 그 나머지를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까지 계산되면 언제든지 이 뒤따라오는 것은 이제 세액을 그러면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는 거죠. 세금이 얼마냐? 종착역 이금냐? 세금 얼마냐? 그렇다면 세금이 얼마냐? 이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재산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고, 세법에서 보니까 무엇은 또 집어넣으라, 무엇은 빼줘라 이렇게 가감을 해가지고 과세 가액이 나왔다. 그 평가를 해가지고 현금으로 치면 얼마다 가액이 나왔다. 거기서 이러한 공제들을 하고 나니까 과세 표준이 나왔습니다. 이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면 그러면 얼마쯤 매길 거냐, 이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하면 그게 이제 비로소 세금이 얼마다 하는 게 산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율이 얼마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세율은 기본적으로 5단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5단계 세율로 되어 있고 1, 2, 3, 4, 5, 5층까지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고, 또 세율, 이런 세율 체계를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그럽니다. 초과 누진율로 곱해서 이런 세율을 여기다 곱하면 비로소 내가 낼 세금이 얼마다, 이게 산출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세금 계산되기까지의 이 단계를 조금 항상 머릿속에 넣고 이해를 해야, 얘기를 해야만, 종점은 이제 세액을 산출하는 거니까, 이 종점이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돼야 우리가 이 세법을 이해하는데 좋다. 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세법에 의한 세액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것도 보니까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면은 이렇게 저거 공부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세액 계산을 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공부는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법 근사치를 내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세법에서 보는 과세 체계, 이런 체계로 세금을 산출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얘기 드렸습니다.